자, 이제부터는 우리 사진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진 측량.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이 사진을 이용한 위치 결정과 특성 해석이란 타이틀이 들어갔어요.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위치 결정, 여기까지가 측량의 범주에 속했는데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면서 특성 해석이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종래 측량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사진 측량이 정의가 될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떠한 하나의 학문을 공부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단원에 추가되는 주제의 정의입니다. 여기 사진 측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먼저 사진 측량의 정의부터 정확히 잡고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각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먼저 사진 측량의 정의를 우리가 논하기에 앞서서 이 사진 측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적인 얘기를 먼저 좀 몇 가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진 측량은 현대 측량의 범주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현대 측량과 종래 측량에 구분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먼저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은 정확도가 틀려요. 종래 측량의 경우 100만 분의 1 정도의 정확도, 그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현대 측량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측량의 정확도, 그래서 1000만 분의 1, 억분의 1, 이 정도까지도 굉장히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종래 측량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현실 세계를 좌표계나 기타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 위치와 1차원 수직 위치로 나눠서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수평 위치에 대한 경위도 원점, 그 다음에 수직 위치에 대한 수준 원점, 이게 따로 존재했던 거죠. 하지만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사진 측량부터는 3차원 좌표 X, Y, Z가 동시에 결정되는 측량이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과거에는, 즉 종래 측량에는 정량적인 해석까지가 그 전부였습니다. 즉 위치 결정이 모든 거였죠. 그래서 위치 결정을 하고 도형 해석을 하고 도면화까지. 그래서 측량의 목적이 과거에는 지도 제작이었었어요. 하지만 현대 측량에서는 이 위치 결정은 기본이고 특성 해석까지 담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정성적인 해석이라는 얘기죠. 요거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구분해서 비교해두면 아마 측량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간략하게 그 기억을 리뷰해보면서 이 사진 측량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사진 측량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24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사진 측량. 여기 정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진 측량에서 그 매개체로 이용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사진 영상이지요. 이렇게 사진의 영상을 이용해서 피사체에 대한 정량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해석까지 하는 부분이 바로 사진 측량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정량적 해석은 뭐죠? 자, 피사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위치 결정, 그리고 피사체가 얼마나 큰지 또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형상 해석이 바로 정량적인 해석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정성적인 해석에서는 환경이나 자원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 그리고 처리하는 이런 특성 해석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사진 측량학은 영어로 photogrammetry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세 가지 키워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제일 먼저 photo라는 말이 있네요. 이 photo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빛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광자를 써놨죠. 그 다음에 역시 또 사진 측량학에서 다루는 대상이 주로 영상에 맺히는 전자기파들이에요.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포토하면 사진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마는 역시 이것도 히라본데 형상이란 뜻입니다. 형상이 뭐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또 모습은 어떤지, 요게 바로 이제 형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메트리, 요거는 메추리알에서 온 말이 아니라 메트론, 이건 영어의 measure, 다시 말하면 재다, 관측하다, 측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photogrammetry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빛에 의해서 또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생긴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그 형상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정량적으로 재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photogrammetry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측량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엮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hotographic surveying, 즉 사진을 이용해서 정량적인 해석을 주로 담당하는 사진 측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hotographic interpretation,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 판독 또는 영상면 판독을 하는 그러한 분야가 역시 사진 측량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요 다음 장에서 다룰, 즉 8장에서 다룰 remote sensing, 원격 탐측 또는 원격 탐사, 이거 역시도 사진을 이용해서 주로 대상물의 정성적인 해석을 하는 학문이고, 근래에 와서는 그 해상도가 좋아짐에 따라서 정량적인 해석까지 가능해진 원격 탐측, 요 파트가 바로 사진 측량의 분야 중에 하나죠. 자, 이번에는 우리 사진 측량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장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사진 측량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한 얘기들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사진 측량의 장점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먼저 정량적인 해석과 정성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정량적인 해석은 뭐예요? 네, 주로 위치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총론 때도 위치 결정, 도형 해석, 도면화, 이러한 식으로 정량적인 해석을 나누었고, 이 정량적인 해석은 바로 종래 측량의 목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종래 측량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면서 그 해석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나게 되죠. 즉 정성적인 측량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 측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성적인 측량인데, 물론 여기는 항공사진 측량이나 원격 탐측과 같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면 측량도 해당이 됩니다. 이 정성적인 측량이라는 건 뭐죠? 자, 우리가 사진 측량에는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죠. 그 전자기파 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자기파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광선 외에도 적외선이나 자외선, 레이더, 레이저와 같은 그런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관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외선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살아있는 식물이 뻘겋게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예, 산불 지역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은 검게 나타나고 3분의 2가 벌겋게 나타났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3분의 1은 산불로 인해서 다 죽은 나무란 얘기고요. 나머지 3분의 2 벌겋게 나타난 거는 아직 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하,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살아있는 식물과 죽은 식물을 구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정량적인 해석이 아니죠. 위치를 재거나 거리를 재거나 면적을 따지는 측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정성적인 측량이란 얘기예요. 또 적외선 카메라로 축구장을 찍었습니다. 잔디구장이라고 찍었는데 이런 적외선 촬영을 한 사진을 보니까 이 축구장의 잔디가 녹색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정성적인 측량이 되겠죠. 이렇게 사진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제작할 때는 모든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정량적인 측량도 가능하지만,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나무와 죽어온 나무를 구별하는 것, 아니면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구별하는 것 같은 정성적인 측량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가능하지요. 이게 사진 측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또 이 사진 측량은 동적인 측량이 가능해요. 동적인 측량이란 말이 뭔가요? 우리 과거의 측량을 한번 생각해 보죠. 트랜짓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평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정 지점에 기계를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각이나 높이 또는 어떤 방향선, 요것들을 먼저 결정하죠. 그리고 나야 이제 움직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관측을 마치든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 측량은 그 자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건 정적인 측량이라기보다는 동적인 측량으로 분류를 합니다. 현대 측량의 가장 대표적인 GPS, 다른 말로 GNSS 측량도 어때요? 이 GPS 리시버를 들고 움직이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RTK, 즉 실시간 이동 측량을 합니다. 이것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는 측량이 가능하고, 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측량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다님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바로 지형 모델링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동적인 측량은 바로 아래 나오는 4차원 측량을 수행한다라는 것과도 공통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 4차원 측량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3차원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 세계인 3차원 세계를 모델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3차원 좌표를 얻어내려고 측량을 하죠. 이 3차원 좌표를 얻기 위해 종래에는 1차원 측량, 즉 수준 측량, 높이 측량과 2차원 측량, 즉 평면 측량을 각각 따로 수행한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합쳐서 3차원 좌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현대는 3차원 좌표가 동시에 얻어지죠.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진 측량이고요. 그 다음에 GNSS라든지 아니면 토탈 스테이션 또는 레이저 측량,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4차원 측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자가 뭐예요? X, Y, Z 하고 T가 끼어 있죠. 4차원 세계를 넘나들면서 하는 측량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 대상물의 변위 또는 변형,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막강한 장점이 있는 분야가 바로 원격 탐측 분야인데, 이 지구 관측 위성들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위성들은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지속적으로 지나게 되죠. 그때 이 주기적인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촬영을 해서 담아두면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대상물이나 지형 또는 어떤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가는지 이러한 경향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4차원 측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진 측량의 특징으로 나왔지만 현대 측량에서 가능해진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엔 측량의 정확도가 균일해요. 왜? 동일한 카메라로 계속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측량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 각 측량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관측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그날그날 기상의 조건에 따라서 관측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측량은 동일한 카메라와 동일한 렌즈, 또 동일한 렌즈니까 동일한 초점거리를 가질 테고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찍는다면 같은 균질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사진 측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진 측량을 이용하면 난접근 지역이나 비접근 지역의 측량이 가능합니다. 난접근 지역과 비접근 지역을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죠. 난접근 지역은 말 그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비접근 지역은 아예 접근을 못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난접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낭떠러지라든지 깊은 골, 아니면 그 인간이 잘 갈 수 없는 지역, 이런 데에 대한 측량을 하는 게 난접근 지역의 측량이고, 비접근 지역은요,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 같은데, 여긴 비행기도 사실은 가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인공위성은 가능하죠. 인공위성까지 포격해서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난접근이나 비접근 지역의 측량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사진 측량이나 또는 원격 탐측의 특징 중에 하나죠. 또 분업화에 의해서 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항공기 조종사는 비행기만 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촬영사는 사진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도화사는 도화만 잘해서 출력만 잘해내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전공 분야들이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애덤 스미스의 분업의 이론이죠. 이것도 역시 사진 측량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게 가능하죠. 즉 축척 변경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종이 지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축척 변경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의 향상으로 요즘엔 전부 다 디지털 지도를 만들죠. 이 수치 지도, 디지털 지도는 컴퓨터 CAD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CAD 파일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컴퓨터상에서 축소하고 확대한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 축척 변경이 요즘엔 쉬워요. 하지만 종이 지도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항공사진 측량은 그 당시에 종이 지도를 제작하는 시대에 개발이 돼서 사진의 인화에 따라서 그 축척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진 측량의 마지막 장점 중에 경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측량은 경제적이래요. 근데 우리 단점의 첫 번째 항목이 뭐가 있나요? 시설 비용이 고가래요. 이거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아해요. 야, 어떻게 비용이 고가인데 경제적이야? 자, 일단 비용이 고가라는 것부터 하나씩 따져보죠. 일단 비행기 비싸죠?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조종사 월급 많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휘발유도 정제된 휘발유만 써야죠? 그 다음에 카메라 엄청 비싸죠? 예, 시설 비용이 고가라는 거 다 공감해요. 근데 왜 경제적이에요? 아, 사진 측량은 밭 한 떼기 찍으러 비행기를 올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비행기가 한번 올라가면 최소한 30, 40km까지 또는 40, 50km까지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사진을 찍고 내려와요. 만약에 그러한 지역을 평판을 가지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건 인건비가 더 나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촬영 면적이나 어떤 규모에 비해서 경제적이라는 얘기지 사진 측량이 싸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사진에 찍힌 그 대상물에 다시 말하면 피사체에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호수야, 염전이야, 강이야, 얼음이야 이런 경우 있죠. 또 이게 갯벌이야, 진흙창이야, 아니면 뭐 흙 깔아놓은 데야, 밭이야, 논이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방법이 없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 피사체가 적절히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사진 측량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네요. 기상조건, 태양고도, 이러한 외부 제한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사진은 어두우면 안 찍혀요. 그쵸? 특히 우리 가시광선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햇빛의 광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무척 중요한 팩터가 되죠.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주장을 합니다. 예, 헤드라이트 켜놓고 찍어요. 조명탄 터트려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항공사진 측량은 햇빛의 제약 조건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365일 중에 연간 약 80일 정도가 쾌청일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65일 중에 80일은 날씨가 맑고 나머지는 날씨가 흐리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흐리면 안개가 끼어 있으면 구름이 많으면 사진 측량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햇빛이 가장 좋을 때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엄청나게 제한적이죠. 이건 바로 태양고도하고도 연관된 거고요. 이제 이러한 사진 측량의 커다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점 가시광선 외에 특수 전자기파를 쓰는 그러한 기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적외선이나 레이더 또는 레이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상조건, 그 다음에 태양의 고도, 여기에 따른 광량, 이게 사진 측량에서는 엄청나게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측량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자, 이번에는 우리 사진 측량의 발달, 즉 사진 측량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측량의 역사는 총론에서 자세히 다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사진 측량에 대한 역사만 따로 띄어서
요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 2, 3, 4세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분한 것은 물론 사진 측량의 특성과 시기에 따라서 구분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구분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과거에 기술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가 사진 측량을 4세대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거 여러분 잘 챙겨두세요. 언젠가 꼭 기술사 시험에서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1850년부터 1900년대까지 이때를 우리가 사진 측량의 개척기라고 봅니다. 이 당시에 이제 1837년에 프랑스의 다게르에 의해서 사진술이 발명이 됐고요. 그리고 1840년 역시 프랑스의 로세다가 사진을 이용한 지도 제작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8년 프랑스의 똥마숑이 열기구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공사진 촬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진 측량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해서 2세대로 넘어가죠.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이제 기계식 사진 측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계식 사진 측량은 완전히 수동식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기법이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사진 측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함께 개발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풀플리히의 입체 도화기라든지 또 기계식 편의 수정기, 이러한 기계들이 개발되면서 사진 측량은 활력을 띠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970년대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진 측량의 초기 개발은 전쟁 때문에 점차 그 기술이 진보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로 전 세계는 싸움에 휘말리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적국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첩보용의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사진 측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법은 점점 향상되고 정확도는 점차 좋아지게 되죠. 자,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해석식 사진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현재는 해석식 사진이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해석식 사진 측량은 과거에 기계식 사진 측량에서 사용했던 수동식 지도 제작에서 벗어나서 이제 반자동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해석식 도화기가 개발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책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 20년 정도만 해도 그 전문 서적을 파는 서점에 가면 해석식 사진 측량학 이런 이름이 붙은 교재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해석식 도화기가 개발이 됐고, 그리고 항공 삼각 측량이 발전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컴퓨터의 발전으로 이 컴퓨터가 항공 사진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데 엄청나게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도 나오고 처리 속도도 무척 빨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컴퓨터와 더불어서 급진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컴패레터라고 얘기하는 정밀 좌표 관측기를 이용해서 해석식의 사진을 제작하는 그런 기법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4세대라고 얘기하는 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때를 우리가 해석식 사진 측량보다 보다 진보된 수치 사진 측량, 즉 디지털 포토그래메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동이나 반자동으로 제작되었던 이 지도들이 완전 자동 방식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50년부터 연구가 시작이 돼가지고 80년대 이러한 연구 이론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컴퓨터가 발전함으로써 디지털 영상, 디지털 이미지 또는 수치 영상 처리에 대한 기법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 이러한 수치 사진 측량에 대한 이론이 완전히 정립이 되고, 그리고 연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에 응용하는 그러한 디지털 사진, 완전 자동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치 사진 측량이 완성이 되고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지형도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사진 측량,
과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사진 측량의 정확도입니다. 이 사진 측량은 종래 측량과는 다르게 높이의 관측을 따로 하고 평면의 관측을 따로 하고 해서 3차원을 엮은 게 아니고요. 바로 3차원이 한 번에 완빵으로 구해지는 그런 측량 기법입니다. 이 사진 측량의 정확도를 따질 때 기존에 나눴던 것과 같이 일단 평면에 대한 정확도도 한번 따지고 높이에 대한 정확도도 따져봅니다. 자, 먼저 평면의 정확도, XY 좌표에 대한 정확도겠죠. 요건 10에서 30 마이크로 여기 곱하기 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M은 소문자 M으로 썼는데 요건 축척의 분모수예요. 우리가 축척 1000분의 1이다 라고 할 때 요 스몰 m은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도학에서 또는 측량이나 사진 측량에서 축척을 표현할 때 대문자 m은 하고 쓰죠. 그리고 소문자 m분의 1 해가지고 이 소문자 m을 축척 분모수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자, 평면에 대한 거니까 지도를 내려다봤을 때 높이에 관련된 게 아니죠. 즉 평면 위치는 축척에 따라서 평면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축척만 고려해서 사진 측량의 평면 정확도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0mm죠. 그 다음에 30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30mm입니다. 그럼 요거 곱하기 축척 분모수 한 게 사진 측량의 평면 정확도예요. 자, 그럼 이번엔 높이 정확도를 한번 따져보죠. Z축에 관련된 항목이네요. 이 높이 정확도는 0.1 per m에서 0.2 per ml 곱하기 비행 고도 또는 촬영 고도라고 얘기하는 H를 곱해서 표현됩니다. 이것도 간단히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평면이 아니라 높이에 대한 그런 정확도를 따지는 거죠. 그럼 사진에서의 높이는 주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예, 비행 고도 아니면 초점거리일 거예요. 그렇지만 초점거리는 각각의 렌즈마다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높이에 관련된 요소는 바로 비행 고도 또는 촬영 고도뿐이 없을 겁니다. 이 per milli는 뭐예요? percent는 100분의 1이죠. per milli는 1000분의 1이에요. 그럼 0.1 per milli니까 만분의 1이 될 거고 0.2 per milli는 만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진 측량의 높이 정확도는 보통 만분의 1에서 만분의 2에다가 촬영 고도 또는 비행 고도인 H를 곱해서 우리가 그 높이 정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측량에서 처음으로 계산 문제가 하나 태그가 표시가 됐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진 측량을 학부에서 배우는 학생들, 그 다음에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계산 문제가 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물론 기술사나 행정고시 기술직은 이러한 계산 문제와 그다지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과 공식은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 측량의 정확도까지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 일단 사진 측량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론 부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